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고유미 강사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현재 장애인 건강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수많은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요. 병원에서는 질병 치료 중심에 살았다면 지금은 질병 예방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건강교육, 성교육,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교육, 비만 예방교육, 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장애 당사자를 만나면서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단관리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22세 박모 씨는 키 165cm에 몸무게는 101kg, 체질량 지수가 38%, 중증 고도 비만인데요. 어릴 적에는 수영을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면서 점점 살이 쪘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고 땀 나는 게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살이 찌면서 적극적인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탓에 먹는 것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뚱뚱한 자신을 보면서 놀리는 것 같다고 이제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억지로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도 시켜보지만 박 씨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앞으로 살이 더 찌면 성인병이 걱정이 돼서 비만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장애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안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경우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장애인의 비만은 단순히 살이 쪘다고 넘기기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20, 30대 젊은 나이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점점 더 잘 먹고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데요. 미래에 이렇게 100kg이 넘는 체중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장애인의 비만율은 어떨까요? 장애인의 비만 인구가 10명 중에 4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시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의 유병률이 비장애인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비만율은 특히나 정신장애나 지체장애일 경우 높았으며 고도 비만율에서도 장애인일 경우 4.6%로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유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비만도와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데요. 이 비만으로 시작된 악순환은 장애인의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의 외래 내원 일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1.4배 높았으며 입원 일수는 4.1배, 의료비 지출은 2.7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유로 외부의 바깥 활동이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의 비만도와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일상에서 건강관리가 되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45%가 비만 인구입니다. 비만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 인구가 더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이 비만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 때문에 비만과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첫째,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데요. 운동 능력과 협응력이 낮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편식, 폭식 경향이 있어 영양 불균형과 과잉 섭취가 발생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부 약물은 식욕 증가, 체중 증가, 혈당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서와 행동 문제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폭식과 운동 기피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장애 특성으로 자기 통제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먹을거리가 쉽게 노출된 환경에서는 폭식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식탁 위에 언제든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음식을 먹고 싶게 되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음식이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식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사탕을 보상으로 주었거나 아니면 그날의 숙제를 끝날 때마다 초콜릿을 주었다면 음식이 보상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는 환경 변화나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식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을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욕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교육 현장에서는 폭식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딸기잼 한 통을 1시간 만에 다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식빵 한 줄을 샀는데 이걸 다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아예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루에 냉장고 문을 수십 번 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라탕, 탕후루, 매운 볶음면 이런 음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 자극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소금은 과다 섭취 시 고혈압,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설탕은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 충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비만입니다. 저는 장애인 건강교육 현장에서 체중이 100kg이 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20, 30대 장애 당사자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면서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진단받고 가족들은 또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시키고 식단 관리를 하느라 힘겨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기가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애 자녀가 신체 활동과 식사 조절이 어려운 경우 10대에는 소화비만을 진단받고 20대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이 장기화되면 50대와 60대가 됐을 때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의료비 지출과 간병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대시 식단법과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대시 식단이란 1996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처음 소개된 혈압을 조절하는 식사 방법입니다. 일반 식사보다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늘린 식단인데요. 대시 식단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를 줄이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선택합니다.
식이섬유와 칼륨,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기 위해 통곡물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대시 식단에서 핵심은 바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약 12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5g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을 줄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싱거우면 밥이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확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대신에 마늘, 참깨, 생강 등의 향신료를 사용하고 또 식초와 레몬즙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간장이나 된장을 평소에 3분의 2 정도만 넣습니다. 국물을 안 먹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의 간은 끓인 후에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짠맛이 17도에서 42도에서 가장 잘 익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뜨거운 국물에 간을 하면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될 수 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줄여서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간식은 스낵류나 과일, 야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시 식단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통곡물의 섭취입니다. 백미와 잡곡은 영양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흔하게 섭취하는 백미는 정제 과정에서 곡물의 껍질과 영양이 풍부한 배아가 제거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손실되며 주로 전분만 남게 되어 영양 밀도가 낮아집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잡곡밥은 곡물의 껍질, 배아를 포함하고 있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늦추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흰 쌀밥 등 정제 탄수화물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당이 오를 때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1시간 전에도 밥을 먹었는데 다시 허기지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습관은 폭식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흰 쌀, 흰 설탕, 흰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잡곡밥을 싫어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통곡물과 잡곡을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잡곡과 백미를 혼합하여 섭취하다가 점차 잡곡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양한 통곡물,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등을 따로 준비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이를 해봅니다. 도화지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통에 넣어서 마라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곡물의 촉감과 소리, 냄새를 탐색하고 함께 밥을 짓는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직접 놀이했던 곡물이 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곡을 먹을 때마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칭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소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준비해서 푸드아트처럼 재밌게 꾸며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하나씩 먹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채소를 넣거나 조리법을 다양화하여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간식을 요구할 때는 과자나 사탕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보다는 견과류나 채소 스틱을 준비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신선한 재료 사용에 집중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대시 식단에 사용을 하여 가족 모두가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건강에 가장 해로울까요? 네, 바로 트랜스지방이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 옥수수유, 콩기름, 참기름 등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은 육류의 기름, 코코넛류, 마가린, 버터, 소시지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쿠키, 파이, 감자칩 등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해로운 지방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감자튀김, 치킨, 피자 등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을 다 안 먹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횟수와 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시 식단법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방법이었다면 거꾸로 식사법은 어떤 순서로 먹을까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엄지척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게 뭐죠? 네, 최고다 할 때 하는 제스처인데요. 거꾸로 식사법은 최고밥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채소, 고기, 밥의 순서를 익히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밥을 먹고 사과를 드시나요? 아니면 사과를 먹고 밥을 드시나요? 대부분은 밥을 먹고 후식으로 사과를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거꾸로 식사법을 교육받고 지키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식사할 때 먼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엔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먹어야 할까요?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해서 소화 속도를 낮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혈당의 급상승을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서 당뇨병과 비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식전에 채소 스틱 5개 먹기를 꾸준히 식사 루틴으로 잡으면 채소, 고기, 밥, 최고밥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밥과 고기와 채소가 동시에 차려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고기부터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코스 요리처럼 순서대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 동시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에피타이저를 먹은 다음 스프가 나오고 그 다음 샐러드가 나오고 마지막에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프와 샐러드를 먹어야 마지막에 스테이크가 나온다는 순서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집 식단에도 오이와 당근 채소 스틱을 5개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부, 계란, 생선 등의 단백질 반찬이 나오면서 잡곡밥을 함께 내어주는 것이죠. 그럼 이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천천히 높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고 밥 먹는 양이 70%로 줄어들고 한 달 동안 5kg을 감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식사를 하고 15분이 지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주고 식사를 멈추게 하는데요. 하지만 식사하는 속도가 빠르면 이 호르몬의 신호를 받기도 전에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식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비만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빠르게 먹지 않도록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컬러푸드를 섭취해야 되는데요.
컬러푸드는 색깔마다 고유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색깔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빨간색 식품입니다. 토마토, 수박, 딸기, 붉은 파프리카가 대표적이며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주황색 식품인데요. 당근, 호박, 감귤, 오렌지, 노란색 파프리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어 눈 건강에 좋고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은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식품인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처럼 녹색 채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엽록소가 풍부하여 독소 배출을 돕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보라색 식품인데요. 가지, 블루베리, 포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라색 식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심장병, 암,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흰색 식품입니다. 마늘, 양파, 배추, 버섯, 감자, 배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식품들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어 항균 작용과 면역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면 자녀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컬러푸드를 붙여놓고 있는데요. 매일 두세 가지씩 색깔을 드시면 좋고 매일 먹기 어렵다면 월요일은 노란색 파프리카, 화요일은 오이, 수요일은 당근, 목요일은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의 일상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식단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운동 방법을 살펴볼까요? 건강교육 현장에서 운동은 요즘 어떤 운동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저는 걷기 운동만 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의 정의는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을 운동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에서 숨차고 땀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가성비 좋은 운동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매주 100층에서 150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2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면 근력도 강화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혈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할 경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벽 스쿼트 운동인데요. 벽 스쿼트는 벽을 지지대 삼아서 허리를 바르게 붙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특성상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적어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에게 꼭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매일 10분 정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벽 스쿼트 운동을 하다 보면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까치발 운동인데요. 까치발 운동은 발가락으로 서는 동작을 반복하며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루의 목표 개수를 200개, 300개로 정해서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매일 짧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관리법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건강관리에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1세 남아 체중이 56kg이었던 철수의 사례입니다.
철수는 4학년인 올해 학교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56kg으로 비만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키에 비해서 과도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라서 혈액검사와 추가 건강검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건강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철수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 때문에 체중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다루었던 대시 식단을 철수에게 적용했는데요. 매 끼니 신선한 채소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고칼로리 편의점 음식과 과자, 탄산음료를 제한했습니다. 간식도 과자 대신에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로 대체해서 철수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운동은 별도의 운동시설 없이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에 20분씩 철수와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운동을 시행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격려와 함께 속도와 횟수를 점점 늘려서 지금은 꾸준히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체중이 3kg가 감량되었고 표정도 한층 더 밝아졌는데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운동하고 요리하면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자녀도 꾸준한 관리와 가족의 지원으로 충분히 만성질환의 예방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사례는 6학년 여학생 체중이 60kg이었던 민지의 사례입니다. 13살 민지는 60kg의 체중으로 초콜릿, 사탕, 과자 등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소아당뇨가 진단되면서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학교에서는 체중 때문에 뚱뚱하다는 놀림을 받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춘기에 더 예민해진 감정으로 집에 오면 울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모님은 민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초콜릿,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는데요. 당분이 많은 간식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나 밤 10시가 되면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저녁밥에 잡곡밥과 생선, 두부 등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민지는 저녁 식사 후에 30분간 계단 오르기, 공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댄스 타임으로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민지는 한 달 후에 점점 체중이 감소하고 혈당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살이 빠지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꾸준한 노력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장애인의 건강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관리 방법 3가지 뭐였죠? 네, 대시 식단법,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컬러푸드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 3가지 뭐였나요? 네, 계단 오르기, 벽 스쿼트, 까치발 운동 이렇게 3가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운동센터에 데려갈 시간이 없어도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운동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장애인의 비만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는 평생 동안 지속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과 식단 관리 방법 실천해 보시고 가정 내에서도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